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휴장 하루 전이었던 24일 환율이 급락하고 있던 가운데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그럼에도 시장 자체는 전강 후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주도 업종이 없었던 상황 속에서 조선과 원전 등 대형주들의 차익 실현도 보였고요. 반도체주도 밀렸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우주항공주 그리고 자율주행주는 강세를 보였던 24일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의 주요 축이다 보니 항상 반도체주를 좀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24일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 완화를 보며 출발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대중 반도체 관세가 불가피는 하나 추가 관세 부여는 18개월간 좀 보류를 한다 이렇게 밝혔던 건데요. 다만 뚜렷한 전강 후약의 흐름 속에서 반도체주도 밀렸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23일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24일에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4일이 투자 경고 종목 해제 판단 기준일이었고 특징적으로 이날은 오히려 상승 마감하면서 마감가 58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경고 해제는 결국 불발이 됐는데요. 해제 기준인 58만 7천 원을 웃돌면서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해제가 불발이 됐고 다음 판단 기준일은 바로 26일인 오늘입니다. 대형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증시 호황 속에 과도한 규제 적용이라는 지적을 좀 받아왔죠.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거래소 연내 시장 감시 규정 시행 세칙 개정 추진에 나섭니다. 투자 경고 대상에서 시가총액 톱백은 제외하고 또 종목 지정 요건도 상승률 대신에 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향성은 결국 투자 경고 종목 제도 개편이다 보니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해제 재판단일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열어둬야겠습니다. 간만 미증시는 휴장시였던 가운데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현지 시각 24일 미증시는 반장이었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는 좀 밀렸지만요. 보시듯이 메모리 반도체주 그 안에서도 마이크론이 3.77%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낸드 관련주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2%대 빨간불 켜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 HBM3 제품 가격을 약 20% 인상 방침을 정했고 또 고객사들에게 이 방침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보시듯이 메모리주의 상승 촉매로 작용한 건데요. 미국 메모리 반도체주의 강세, 여기에 우리 반도체 투톱은 추가 호재들을 반영하게 될 텐데 일단 엔비디아, 그록의 기술 라이선스 IP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록은요, 머스크의 AI 기업 그록은 아니고 또 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는 AI 추론 시대죠. GPU로 학습용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추론의 강점이 있는 언어 처리 장치 LPU 기술 인수에 나선 거고요. 반독점 등의 이슈로 인해서 기업 전체를 인수하진 않았으나 실제로는 인수와 다름이 없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삼성전자는 투자 수익이 기대가 되고 그록이 현재 삼성 파운드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뉴스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삼성전자 모바일 AP에 들어갈 GPU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모바일 AP는 쉽게 말하자면 스마트폰의 두뇌입니다. 보시듯이 CPU, NPU, GPU 등 다양한 블록들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삼성전자는요, 이 GPU와 관련해서는 AMD와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이 GPU도 독자 개발에 성공, 2027년 설계 완료 예정인 엑시노스 2800부터 아키텍처는 물론이고 설계까지 100% 삼성전자의 LSI 사업부 내에서 하겠다는 전략인 건데요. 점차 로봇 등 다른 AI 쪽으로도 확대를 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의존도도 낮추고 비용 절감도 가능해지는 상황, 쉬고 오니 삼성전자 호재가 좀 쌓였습니다. 여기에 노무라는요, 어제 삼성전자 목표가는 15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SK하이닉스 목표가는 84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장 이후 반도체 대형주 주가 함께 주시해보고요. 로봇도 모멘텀이 되어줄 소식들이 있는데 일단 24일에는요 이미 알려진 재료입니다. 현대차가 내달 진행 예정인 CES에서 AI 로보틱스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제부각이 됐습니다. 모든 로봇주가 강했던 건 아니고요.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 관련 기업들은 강세를 보였지만 다른 종목들은 부진했습니다. 오늘은
LG 관련 종목들의 날인 걸까요? 어제 글로벌 SNS를 통해서 LG전자 로보티저를 공개했습니다. 1월 초 CES에서 가사일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 클로이드 공개를 예고한 건데 두 개의 팔에 각각 5개의 손가락을 달아 보시듯이 물건을 짚고 또 피스트 범프, 주먹 인사까지도 가능합니다. 로봇 손 구현 기술이 로봇 개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구현해낸 LG전자. 기대감이 오늘장 반영될지도 관전 포인트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2차 전지주도 함께 확인해 보면요. 24일에는 엔캠, CATL과 5년간 35만 톤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속에서 엔캠, 중앙 첨단 소재, 첨보와 같은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24일 장 마감 후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혼다와의 합작 공장 건물 및 자산의 일체를 미국 혼다 법인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이번 거래는요. 세일 앤 리스백 형식으로 공장 건물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이를 통해 4조 2천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점인데 삼성증권은 자산 경량화로 재무 부담 일부 완화를 언급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프리마켓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요.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주는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지만 보시듯이 세아베 스틸 지주 스피어 HBM은 24일에는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요. 기상청이 차세대 기상위성, 천리안위성 5호 기상탑재체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 뉴스 소화하면서 컨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제노코, 이노스페이스와 같은 종목들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마감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일 차익 시전에 크게 밀렸던 조선주들은 이 뉴스를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톰 앤더슨 한화디펜스 USA 조선사업부분 사장의 발언인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군에 필요한 핵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준비를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선 군함 협력을 넘어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 협력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시죠. 팩터로 지수 분위기도 함께 가늠해 보면요. 간밤 미증시는 휴장이었던 가운데 24일 반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메모리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 앞서 짚어봤던 것처럼 반도체 대형주에는 여러 호재들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만큼 외국인 수급도 개장 이후에 함께 주시해 보시죠. 국내 증시의 새로운 나침반이 필요한 시점, 연말을 맞아 차세대 가치 투자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할 텐데요. 2026 투자 가이드 함께 해주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강대권 대표님을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운용하고 계신 지금 라이프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23일 기준으로 지금 운용 자산이 무려 2조 6,890억 원대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 대한민국 펀드 대상 3호 부분 또 펀드 매니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다음 날 또 이렇게 추운 날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연말이다 보니 여쭤볼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이야기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올해 환율 정말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네. 24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 측에서 강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환율이 하루 만에 거의 한 20원 정도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국인 수급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환차선 우려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변수 요인이었거든요. 환율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수급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올해 국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달러가 전체적으로 좀 약세인 국면이었고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통화를 보더라도 사실 일본이나 한국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통화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최근에 한국의 워낙 반도체 상황이 좋다 보니까 수출이 제일 좋았던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펀더멘탈 대비로는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좀 약세 국면으로 가지 않았나 좀 단기적인 심리가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부 정책의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시각을 놓고 본다 그러면 환율이 좀 그 과도하게 약세로 갔던 국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내 연간을 놓고 본다 그러면 환율은 좀 다소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실 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을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뭐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 효과가 발생을 해서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내년에 외국인 수급도 조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참 이게 달러가 약한 상황이었는데도 원화가 더 약했다 보니까 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투자 전략 세우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앞서서 지금 정부의 메시지를 좀 강조를 했는데 정부가 고환율 대응과 함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이제 서학개 및 유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1년 동안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뭐 양도세, 비과세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한국 분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있으신 편은 아닌데, 롱텀하게 놓고 보면 사실 정부는 그 어떤 정책을 끝까지 효과가 날 때까지 밀어붙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편이 뭐 투자를 위해서든 아니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5천만 원 한도까지 해서 이제 유턴 계좌, 뭐 RIA라고 해서 이제 계좌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국내 자본 유출 흐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 그러면 수출이라던가 뭐 금리 차라던가 국내의 안정성이라던가 그다음에 대환경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환율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정책의 효과가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설득을 하고 실제 자금을 끌어오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이 통하지 않으면 이 다음 정책, 계속 더 강한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환율의 변곡점이 뭐 임박했다라고 보더라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증시에는 Don't fight the Fed, 그러니까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네. 그런 격언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맞서지 마라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2025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AI 투자를 늘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 차원에서는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일 것 같은데 2026년에도 이런 빅테크들의 투자 기조는 이어질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이제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오픈AI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투자, 그 다음에 뭐 오라클이나 코어웨이브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투자안 말고 이미 이제 삽을 뜨고 있는 이제 공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확정된 투자 계획만으로도 뭐 적어도 2027년까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뭐 어마어마한 정도의 크다라는 거는 되게 확정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의 걱정들을 좀 땡겨서 하는 것보다는 당장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만으로도 반도체 호황들은 뭐 이거에 대한 확신을 좀 안 갖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 연말 연시에 좀 이렇게 그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많아지는 부분들은 이 AI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최근에 뭐 말씀하신 그런 환율의 불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좀 반복되고 있는 이 고금리, 달러의 좀 부족한 이런 유동성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 초에 좀 진정이 되고 나면 AI 뭐 버블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에 대한 과도한 호황을 좀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도한 AI 호황에 대한 이야기, 걱정은 오히려 좀 반겨야 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주 이야기 해봤고 2차 전지주, 그러니까 국내 증시 주요 축 중에 하나다 보니까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반등을 하나 싶었어요. ESS 관련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 있었던 2차 전지주 올라오나 싶었는데 아직 전기차 캐즘 변수는 해소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좀 거쳤었는데 업황 자체가 바닥을 통과하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전기차 수요 자체도 내년에 좀 전망이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근데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차이점은 반도체도 물론 중국의 추격이 되게 무섭긴 합니다만 사실 국내 그 반도체 3사가 갖고 있는 국내 반도체 이제 양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력이 몇 년간 지속될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데,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좀 추격하는 상황이고
경쟁력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기술 격차가 오히려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뭐 다른 타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 과하게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황이 좋아지더라도 주가가 좀 선 반영해서 기대를 따라가면서 좀 많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 의심을 좀 마주하게 되는, 좀 공포나 두려움을 좀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가지고 높아서 2차전지 주가의 변동성은 좀 업황 바닥 통과에도 불구하고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전기차 업종이 좋아졌다 이런 강력한 호재가 나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3대 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짚어봤고 2차 전지 짚어봤으니 네. 바이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도 뭐 아직은 불확실하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정적으로 접근해봤을 때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투자 매력도가 내년에는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그 전체적인 한국 바이오 시장의 흐름은 조금 과거랑은 좀 다른 국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10년간 한국 바이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밑도 끝도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였거든요. 뭐 당장 매출이 나올 일도 없고 뭐 이 기술이 뭐 좋다, 뭐 앞으로 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를 땡겨서 조금 깜깜이식의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한국 바이오 산업의 변함은 그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났던 투자가 실제 매출, 실제 딜 이런 식으로 속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밸류에이션은 뭐 모르는 거다, 불가능하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대형 바이오 기업들도 어느 정도의 매출을 내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낼지가 좀 가시성이 보이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산업처럼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좀 한 단계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바이오라는 게 워낙 뭐 주가 변동이 심하긴 합니다만 이제 과거 10년간은 좀 다른 레벨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워낙 바이오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금리라든가 이런 외생적 변수에 많이 휘둘려 했었는데 앞으로는 외생적 변수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탈 정말 매출이 나오냐 이익이 나오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성장 펀드라든가 생산적 금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IPO로 올라오는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좀 신규로 투자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치 자금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라서 투자 기회가 기존의 대형 바이오 업체뿐만이 아니라 좀 새로운 IPO로 들어오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크겠지만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 좀 재미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나눠본 2차 전지주와 비교했을 때는 이 정책의 수혜는 바이오주가 더 가져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좀 본원적인 경쟁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중국 업체에 뒤져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좀 의심의 벽에 많이 부딪힐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여기도 바이오 업체들도 이제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개별 기업들이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 딜이나 좀 새로운 플랫폼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별 기업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바이오가 현재로서는 좀 스토리가 좀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보니까 우주항공 테마도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쭤보면요. 일정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스페이스X의 IPO도 있고 그리고 정부도 또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아서 우주항공 탐사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주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건데 네.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보니 이걸 단기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중장기 성장 테마로서의 내러티브도 유효하다 이렇게 봐야 될지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네, 우주 진짜 멋있는 얘기이긴 한데요. 뭐 저도 서버를 우주로 가보고 올린다는 싶어요. 게, 네, 뭐 그 타당한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특정 테마라던가 그 투자의 주제가 좀 길고 풍성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좀 가시적인 이벤트들이 좀 빨리 많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확산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언급했던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것들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손에 꼽히는 상황이고, 그냥 언급되는 종목들도 좀 직접적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일회성으로 뭐 지분이 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발표를 이제 막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 이 투자의 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본질적으로 확산되기에는 좀 그 풀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주를 아주 열렬하게 주창하시는 뭐
앨런 머스크 같은 분들도 그 생각하시는 시점의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멀리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주에 그렇게 큰 덩치의 서버를 올린다는 거는 좀 먼 일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기도 좀 어렵지만 아주 큰 변동성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우주나 항공은 멋있긴 합니다만 투자의 주력으로 삼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네. 발사 실패 이슈가 나오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연말 연초 자산 배분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 채권, 대체 자산 등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은 각 이 투자군부터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 주셔가지고 좀 대답 답변드리는 가장 것 같긴 궁금해하실 것 합니다만.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특징적인 현상들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금리 인하 말씀 주셨었는데 정책 금리는 분명히 인하하는 수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연준도 금리를 많이 내리고 있고 한국도 내년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현상을 좀 보시면 이 정책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시중 금리는 잘 안 떨어져요. 국채 10년, 국채 30년 이런 거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책 금리는 올려도 시중 금리가 잘 안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반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큼 이런 이유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시장이 그리고 이제 경제 참여자분들이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금리를 많이 내려도 시중 금리가 뭐 얼마 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지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고금리로 캐리 트레이드를 가져가시기보다는 금리가 떨어져서 자본 차익을 내시는 걸도 많이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채권 투자가 기대보다 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는 좀 채권에 대해서 조기 수익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단기적인 매력도로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여전히 주식이 채권보다는 좀 우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측면에서도 이제 해외 투자랑 국내 투자를 비중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는 해외 투자가 무조건 답이다라고 하는 좀 일변도의 생각들이 좀 지배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투자에서 사실 변하지 않는 원칙은 되게 당연한 것들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옆을 들어보셨는데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시면 그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나가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항상 변화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컨센서스보다는 남들 다 똑같이 하는 생각보다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투자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너무 해외 투자에 대해서 정답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국내 투자가 뭐 2020년 연간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우수할 수 있겠다. 사실은 2025년도 뭐 한국 주식의 유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체감을 잘 못 하시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환차익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국내의 정책 모멘텀 이런 거 그다음에 반도체 호황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채권보다는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대체 투자도 말씀 주셨었는데 대체 투자는 뭐 금리에 연동이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금리에 비해서 시중 금리가 좀 빨리 안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체 투자 역시도 뭐 주식에 비해서는 좀 매력이 떨어지지 않나 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장이 전교 꼴등이었는데 올해 전교 1등했고 네. 내년에도 전교 1등하기를 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올해 보시면 금은 정말 말 그대로 금 가격이 됐고 또 네. SNS를 보니까 한 20년 전 휘센 에어컨에 금이 있다고 해서 이걸 떼서 막 감정을 받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은, 구리 모두 강한데 내년 원자재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그 경제 상황의 좀 특성을 보면 뭐 K-쉐이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는 계속 올라가는데 모는 계속 떨어지는. 양극화가 심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몇 년을 보게 되면 AI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통 산업에 대한 투자가 되게 안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요새 뭐 광물을 캔다라든지 뭐 어디 광산 개발한다는 뉴스가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원자재 쪽에 대한 투자가 너무 장기간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금, 은을 비롯해서 비철금속, 뭐 석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급 부족이 나타나도 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도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랑 공급이 누가 더 많이 떨어지느냐 이 싸움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세큘러하게 커머디티가 계속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기는 여전히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봅니다만 이 공급 부족의 리스크가 상존돼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 배분에서 원자재를 좀 일정 비중 가져가는 거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 좀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금 시세가 올라가니까 또 금을 또 왕창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이 커머디티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라는 거는 지난 200년간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워낙 변동성이 큰 투자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품 투자를 주력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 차원에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이제 공급 부족의 상황이 좀 심각하다, 공급 부족이 좀 장기화될 것 같다,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션을 가져가시는 거는 합리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또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런 네.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가 조금 더 투자에 있어서 유효할지 아니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코스닥 위주의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격골지 전교 1등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이제 올해는 코스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퐁당퐁당이라서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자금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뭐 IPO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코스피가 그렇게 안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올해 코스피에는 이제 드라이버가 이제 추동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AI 중심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 한편으로는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이렇게 해서 조금 지배 구조의 변화, 주주 환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상반기에는 이 두 드라이버가 동시에 올라가다가 하반기에는 AI 쪽으로 좀 치우치면서 상법 개정, 세법 개정 모멘텀은 좀 많이 후퇴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여지가 많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법 개정, 세법 개정 이러면 지배 구조 개선이 가능한 좀 이런 대기업들, 그 다음에 세법 개정 이러면 배당 여력이 되게 많이 있는 고배당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 코스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라는 거는 조금 의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매력이 있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매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면 그냥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을 높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시장을 투자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자산 배분 차원에서 국내 주식의 전체 비중을 고려하시는 것들이 지금은 조금 더 효율적인 질문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에는 또 균형으로 네. 귀결이 되네요. 네. 가치 투자자시잖아요. 가치 네. 투자자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내년에는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하다고 보고 계실까요? 물론 네. 저희가 지금 반도체, 2차 전지주, 바이오 얘기했지만 추가적으로 보고 계신 섹터나 아니면 뭐 이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섹터 어떤 네. 섹터로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뭐 성장이 이제 화두인 시대에 가치 투자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시대이긴 한데요. 물론 성장에 대한 축도 많이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시장에서 좀 느껴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동안 되게 오랫동안 억눌렸던 그런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사실 올해 반도체로 되게 주목받는 중간에서도 많이 화랑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치주에 대한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 바이오 좋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저희가 좀 약간 주목해, 약간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해드리고 있는 방법은 지주사나 금융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지주사는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사실은 뭐 국내 지주사 중에서 갖고 있는 자사주의 지분 가치 대비해서 반도 안 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주들이 지금 대부분 다 배당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은행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은행에서 지금 예금을 가입하시면은 연에 뭐 2%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다 세금을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은행주를 투자하시면 배당 수익률이 5%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 매력이 그러면 있네요. 네, 예금 대비 어떻게 보면 은행에 예금을 들 것인가, 은행에 주식을 살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에 고유의 모멘텀을 할 수 있는 지배 구조나 어떤 주주 환원 이런 놓고 본다 그러면 뭐 금융사나 지주사 쪽을 보시는 것도 뭐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뭐 무난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로 계신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표방하고 있는 게 인게이지먼트 전략이라고 들었는데 이 인게이지먼트 전략이 뭔지 좀 궁금하고 이 전략을 사용할 만한 관심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뭐 국내에 최근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주주 행동주의에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좀 너무 싸우는 행동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온건한 행동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는 기업을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컨설팅을 좀 제공하는 그런 행동주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권한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만 좀 온도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좀 싸우는 행동주의, 이렇게 좀 이런 것만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21년도에 라이프 자산용을 창업을 하면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행동주의는 투자하는 기업들을 좀 도와드려서 이제 건전한 장기적인 주주 파트너로서 아이디어도 좀 드리고 컨설팅을 드려서 기업과 저희가 윈윈하는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윈윈하는 그런 행동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저희도 돈 벌려고 하는 거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사실 코스피가 2,000에서 4,000포인트가 된 거는 반도체의 힘이 큽니다. 근데 기억을 좀 돌아가 보시면 3년 전만 해도 반도체가 다 적자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산업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는데 뭐 사이클이 좋을 때는 코스피 4,000 갔다가 사이클이 다 안 좋아지면 반도체가 다시 불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코스피가 다시 3,000, 2,000 가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좀 항구적인 투자 수단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레벨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뭐 AI나 바이오나 코스닥 활성화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일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인게이지먼트,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미약한 힘입니다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투자한 기업에 좀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를 해서 이 기업이 항구적으로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너무 싼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분들이 조금만 마인드를 바꾸시고 조금만 문호를 여시고 조금만 주주한테 조금 우호적 행동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그런 기업들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저희는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다음 날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깊이 있는 인사이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강대건 라이프 자산운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